네, 안녕하세요. 전 22대 총선에서 노동 분야 정책 제안 발제를 맡은 영등포 산업선교의 송기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 아까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희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차원에서 혹은 어떤 교회적인 차원에서 노동 분야의 정책 방향에 관해서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노동은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는 거의 평생을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사람이 노동한다는 사실은 고대 시대부터 지금의 기술 자동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떤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서 좀 제일 밀접하고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책 반영이나 정책 그런 제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고요. 성서에서 노동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좀 보다 아름답게 일구는 일들로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고요. 노동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반이 그랬고 농업, 어업, 건축업 등 그런 것들의 어떤 비유적으로 혹은 직접 이야기되는 어떤 성서의 지혜들, 비유들, 이야기들, 그리고 수많은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노예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예언자 등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성서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을 대하는 이렇게 다양한 기독교 관점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 노동 분야의 정책을 이번에 제안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꼽아봤는데요. 앞에 제가 제시드린 이 앞에 6가지 주제를 포괄할 수도 있겠는데 노동자의 생명이라고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노동자의 생명이 그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 그리고 지금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주제라고 저는 정해봤고요. 노동자 생명이라고 했었을 때요. 우선 문자 그대로 노동자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노동자는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산업 재해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들자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안전과 복지 비용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한 청년 노동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위험한 업무를 홀로 감당하다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 김용균, 평택항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음 파견돼서 목숨을 잃은 하청 노동자, 청년 노동자의 죽음, 대학원 학비를 벌기 위해 들어간 공사 현장에서 안전 미비로 운명을 달리한 강복영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필요한 어떤 비용과 인력을 다 감당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이런 구조, 하청으로 연결돼서 그 실제 그 공사를 발주하고 최종 마무리하는 그 원청에서 어떤 책임지지 않는 이 구조 속에서는 정말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흔히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실제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이윤보다 귀중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우리 노동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집에서 세 번째로 제시한 정책 제안이 이 노동자의 생명 보장에 관한 좀 내용을 좀 제일 제도적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재작년, 작년 걸쳐서 한 유명한 그 아파트를 만드는 건축회사에서는 8명이 산재로, 그것도 그냥 다친 게 아니라 정말 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막 그렇게 전 근대적인 끔찍한 산재가 계속 그 한 회사와 그 한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는데도 그 구체적인 조치와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그 8번째 사망자가 나왔을 때서야 비로소 저희는 더 확인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음. 김용균 청년 노동자 다 아시죠? 그분의 그 사망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이제 산재 사망으로 인한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그 책임을 묻는 법으로 이제 2021년 시행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시행 이후에 산업재해는 줄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실제 책임자 처벌은 그에 못 미치는 편이라 노동계는 어떤 사용자의 어떤 의지 부족이나 동시에 책임의 처벌을 부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근데 경영계에서는 이거를 빌미로 이렇게 법이 제정되는데 산재는 더 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까지 역주장, 역공격을 받는 상황이라서 정말 난감합니다. 아직도 정말 노동자 생명 안전을 위해 갈 길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생명이 이윤보다 경시되는 이런 풍조를 바꾸기 위해서 경영자들 안전에 대한 투자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이 처한 그 고용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확률이 많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IMF 이후 자리 잡기 시작해서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이 하청의 하청, 이 방식의 고용 구조는 그 비용 절감을 위한 이 고용 구조는 고스란히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청년 노동자, 이주 노동자에게 떠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집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에서 제시한 항목들을 보시면요. 이거는 얼핏 보아서는 노동자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노동자 생명이 소외되는 구조 그 자체를 바꾸는 정책이라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는 노동자의 노동자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 환경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는 무조건 직접 고용이었는데 계약이라는 이름,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고용 형태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노동은 계속해서 정보화 시대다 해서 노동은 계속되는데 노동자의 소외는 계속해서 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달 라이더 분들 같은 거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그 생명이나 안전의 책임을 물을 만한 어떤 그 구조를 찾기도 이제 어려워지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들은요, 여러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받고 있고요. 중대기업처벌법 역시 5인 이하 사업장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장은요, 심지어 회사를 5인 이하로 쪼개고 있습니다. 바디 사장을 둬가지고 5인 이하로 쪼개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해서 노무 상담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법들 어떻게 피할 수 있냐? 혹은 대비할 수 있냐에 관한 그 상담들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고용 구조, 프리랜서, 계약, 하청, 특수 이런 이름들의 고용 구조는 실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형태의 노동이 존재하지만 사회는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 심지어 뭐 가사 노동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노동의 설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어떤 낡은 어떤 노동자, 사용자, 고용주, 고용인 뭐 이런 방식으로는 그런 관점으로는 현재에 있는 수많은 노동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동 뭐 시간을 늘리고 고용 유연화를加速한다라는 그 말은 자칫 그 불이 나는 곳에 기름을 붓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늘어난 노동 시간의 틈에서는 보이진 않겠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고용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쪼개기 계약이 성행함 할수록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두 번째 그 제안인데요.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된 노동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장점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임금 조건이나 노동 환경이 크게 달라지 않았는데도 가장 장점으로 꼽는 것은 바로 매달 혹은 매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을 수 있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정말 매년 바뀌는 계약에 매달 바뀌는 계약에 그 혹은 단가에 맞춰서 노동자들이 교체되는 그런 합천 구조에 의존한 노동 시장에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은 필연적으로 노동 생산성 저하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전, 보안, 공공 등의 분야에서 노동 안정성이 높을수록 그 질적 향상이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런 특별히 안전, 보안, 공공 등에서 실시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곳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하청 계약 뭐 그렇게 됩니다. 저희 예를 들어 봐도 뭐 실무자가 바뀌거나 교회 교육자분이 한 분 바뀌어도 정말 다시 그 자리를 잡아가는 데 참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1 년마다 몇 달마다 노동자들 새롭게 계약하고 바꾸는 구조 속에서 아무리 인수인계를 잘한다고 해도 안전 보안 공공의 문제를 책임 있게 완수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규직 전환 논의가 자칫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하자 뭐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그 공사를 준비하던 학생들은 정규직화에 반대해서 뭐 펜대를 꺾는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왜 저 사람들은 기회에 편승하냐. 이렇게까지도 사회에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노동자의 안전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마저도 좀 비용을 이유로 외주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규직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조리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비정규적인 일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고용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규직보다 급여가 높아야 하고요. 안전복지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장기적인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높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근데 IMF 이후 20년 넘도록 30년 넘도록 고착화된 이 비정규 노동, 하청, 특수고용이 지금의 고용의 어떤 당연한 문법이 된 이 구조 속에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그 열악한 틈을 청년 여성 노동자, 이주 노동자,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3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단결하고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제안문에 잘 담겨 있고요.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하위 법률인 노동조합법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자들이 한번 파업할 때마다 막대한 손해배상을 짊어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하청 고용 구조를 바꾼다거나 그러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또한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이 쉽지 않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그 하청 그 업체, 계약업체와의 이제 어떤 교섭이나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노동자가 진짜 원청 사용자에 맞춰서 그 노동자가 어떤 노동자인가를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자들이 그런 노동조합법을 넘어서서 정말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마련되는 것은 이런 환경들을 바꿔낼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점에서 정책 제안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제안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개정, 정규직 전환하는 법, 그 노동자들의 어떤 생명 안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일, 그리고 노동 시간의 하한선을 규정해서 어떤 그런 뭐 쪼개기 계약이나 이런 그런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일들이 이제 어떤 지금 현재 노동 문제에 관한 구조적 개선이라고 한다면요. 뒤에 이제 제시해 드린 다섯 번째, 여섯 항은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영등포 산업선교회관에 그 여름에 이제 힘들게 다니시는 물류, 라이더, 뭐 가스검침원 등 이동하시며 노동하는 분들이 언제나 좀 편하게 들리실 수 있도록 쉼터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생수 같은 거 좀 갖다 놓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좀 호응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려주시는데 근데 이제 그 공간에 이제 종종 이제 공짜 얼음물을 마시러 오시는 초등학생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곳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이야."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순간 정말 노동자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정말 1 초도 안 돼서 초등학생이 "으액." 하고 반응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정말, 정말 작은 표현이었지만 노동이나 노동자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 표출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노동은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는 존재로 초등학생 무의식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초등학생의 어떤 잘못이나 부족함이었을까요? 이 혐오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아직도 라이더 그 배달 노동자분들은 이런 소리를 진짜 실제로 듣는다고 합니다. "공부 안 하면 너 저 사람처럼 된다." 이런 뿌리 깊은 혐오감을 안고 노동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 음식도 받고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 편안한 공간도 제공받고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 이런 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노동자라는 어떤 상호 연대 의식이 아니라 어떤 소비자와 제공자라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관계가 일상의 영역에서 맺어야 할 앞으로 맺어가야 할 미래의 관계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섯 번째로 제시한 그 노동 인권 교육은요. 선택이 아니라 어떤 필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동을 해야 될 세대의 어떤 노동 감수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노동자 생명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뭐 특성화고나 아니면 공단 주변에 있는 그 고등학교 공고라 그러죠? 아니면 지역별로 노동 교육을 일시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주 환경부문 발제에서도 충분히 다루 주셨겠지만 기후 위기 부분입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정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런 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경제 구조나 노동 구조를 재편하고 있고요. 소극적 자본들은 어 국내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강대국들은 기후 위기에 걸맞는 기준들을 재설정함으로 다른 개발 국가들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가나 기업이 기후위기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동안 노동자의 문제는 외면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나 노동 인력의 재배치보다는 자본의 기업의 이유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가중될수록 노동자의 해고는 오히려 쉬워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어떤 기후위기를 반대한다라는 집단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노사 간 튼튼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들과 정말 지역 사회와 노동자가 더불어서 그 기후 위기를 기후 위기의 산업 전환이나 어떤 구조 전환을 주도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국제노동기구는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2008년부터 정의로운 전환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일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의 탄광 산업이나 아니면은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뭐 석탄 광산, 석탄 발전 지역 공동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공적 자금이 투자되는 방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그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 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실제적으로 좀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마치면서요. 교회에서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노동이라는 문제를 말할 때 좀 이렇게 정책에서 말할 때 노동이라는 단어가 좀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변성실히 일하는 어떤 청교도적인 근로를 장려하지만 노동에 대한 어떤 문제, 노동이 처한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 데는 조금 아직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지점에서 기독교 상황에서 노동이라는 주제를 말할 때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어떤 노동 혐오들, 아까 초등학생이 보여주는 그런 혐오들과 더불어서 외부적으로는 그런 정책들과 싸워야 되는 어떤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이제 저희가 극복해 나가면서 정말 노동이 붕괴한다는 것은 사회 붕괴는 다름없습니다. 누구나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책이나 교육, 기후위기를 주도한 힘이 지금부터 좀 길러 나가졌으면 좋겠고요. 노동에 대한 조금 나은 대안들과 정책들을 22대 국회에 기대하고 제안하는 것으로 오늘의 제안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